영화 곡성은 2016년 5월 12일에 개봉되었고, 따라서 제작은 2015년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중의 하나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국가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외면된 채 속절없이 저 하늘에 별이 되어야만 했던 그때의 처참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문고리 권력이었던 최순실의 무속 심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애도는 결국 2016년 10월에 촛불혁명으로 발화되어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세월호의 비극과 그 슬픔,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월호 진실과 관련된 정보들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민중과 사회를 미혹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한 악마적인 저항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이런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영화 곡성은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작된 영화 곡성은 역사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슈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 중에 종교가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교는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제분야와 밀접히 결합하여 그 세력들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고히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종교는 각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곡성은 그 후반부에 집중하다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과 악마,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과 대립적인 사회적 가치 구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나약한 인간을 주제로 다룬 영화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면 영화 곡성은 그런 단순한 주제 영화가 아닙니다. 미리 말하자면 영화 곡성은 크게는 조선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게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를 총체적으로 고발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곡성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지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 전 외지인은 중국인으로 설정하려다가 일본인으로 변경했다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했을 때 일본 측의 부정적인 반향이 의식이 되어서 굳이 외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리컨대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설정하려 했다는 감독의 설명은 교모한 트릭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설정은 일본인으로 정해져 있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일 감정의 표출이라는 친일 세력들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인으로 설정하려 했다는 발언을 먼저 던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앞서와 같은 변명을 달아가면서까지 외지인으로 설정했지만, 외지인은 일본인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황정민이 연기하고 있는 무당 일광 역시 일본과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감독은 처음부터 외지인은 일본인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왜 외지인을 일본인으로 설정했을까요? 아니, 이에 앞서 나홍진 감독은 왜 외지인이라는 캐릭터를 도입했을까요? 외지인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 부류이거나 4차원적 사고의 사이비적 종교 성향을 가진 한국인 캐릭터를 설정하면 안 되었을까요? 나홍진 감독이 외지인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고, 이 영화의 주제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지인 일본인은 일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일본 군국주의와 그 후예들로 신군국주의를 꿈꾸며 한반도를 다시 침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말 진부한 민족주의적 사고의 단편이라고 힐난할 이들도 있겠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조선을 침탈하고 우리를 강압했던 일본 그 자체를 가리키는 존재가 바로 영화 속의 외지인, 즉 일본인인 것입니다. 좀 더 뇌피셜을 가동해보면 외지인은 우리 사회의 정점에서 민중을 갈취하고 있는 적폐 기득권 세력으로 친일 매국노 무리들의 그 뿌리를 둔 반민족적 적폐 집단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 외지인이 마을에 오게 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일본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에서 외지인인 일본인은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 즉 우리 사회에 들어와 아무런 이질감 없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일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인인 일본인이 내포하고 있는 이들 친일 매국 적폐 집단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민중들을 착취하는 친일 매국 자본 세력이 있습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외지인이 훈도시만 걸친 채 고라니를 날것으로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는 장면은 신자유주의 가치로 무장한 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며 민중들을 착취하고 있는 적폐 자본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도태되고 사라지는 힘없는 민중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좀비화 되어가고 있는 장면들은 이러한 악마적 자본주의의 약탈적 시스템 하에서 친일 자본 세력들 만행이 사회 기층에 스며들어 오염을 시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굴종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민중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지인을 지키는 개입니다. 이 개가 상징하는 것은 외지인의 정체를 이해하고 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 세력에 기생하면서 이들을 호위하고 그 대가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폭력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지인이 또 상징하는 존재는 친일 언론 권력입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독버섯은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음지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이를 용인하는 일반 민초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독버섯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진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단순히 독버섯 탓으로 돌리는 미디어의 모습에서 진실에 무관심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부패한 언론들의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버섯은 자연을 상징하면서 외지인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즉 버섯으로 상징되는 자연에서 어떤 사건의 원인을 자연적 사건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질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인위적인 의도, 즉 어떤 모의와 설계를 통해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을 이용해 이를 자연적인 것, 즉 우연한 사건으로 위장하고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월호를 떠올리면 이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 즉 우연한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인위적인 사건, 즉 어떤 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었을까요? 다음은 외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또 가장 먼저 이해가 가는 무리들은 친일 매국 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 세력들입니다. 외진 일본인이 일본 무속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그 속에 깔린 복선들은 매우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악마의 모습을 하면서도 손바닥에 못이 박힌 상처로 예수를 비유하는 장면에서는 더더욱 이 외진의 존재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속을 중심으로 신과 악마의 양면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외지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외지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 부패한 종교 집단의 정체를 집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신과 예수를 앞세우고 뒤로는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결탁하여 사익을 탐하며 교세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단면을 그리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속적인 힘에 의존하거나 결탁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부 사이비적 종교 세력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 그리고 무속이 삼위일체로 콜라보되어 있는 작금의 부패한 종교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지인이 겉으로 버젓이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손바닥에 뚫린 상처를 내보이면서 예수 즉 메시아인 척 행세하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 스스로 악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지각 있는 민중들은 그가 악마임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이들에게는 메시아 즉 구원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 뻔뻔한 일부 사이비 종교 세력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지인의 이 장면을 두고 그가 신인지 아니면 악마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논평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런 인식은 지극히 이분법적 사고에 함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신인가 악마인가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 전체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과 예수는 그들의 난전에 늘어놓은 상품으로 전락하였고 영화 속의 내용처럼 예수가 다시 지금 재림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를 부인하고 사탄으로 몰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예수와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기독교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일체 부패한 종교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상징하는 존재로 또 하나의 집단은 친일 학계 세력들입니다. 흔히 식민사학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친일 매국노 후손들의 역사 왜곡은 학계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가치를 왜곡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세뇌 교육은 이런저런 사고 등으로 다급하고 간절한 처지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현혹하여 구판을 벌리고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긁어내는 무당들의 국거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진 일본인은 친일, 식민, 사학 세력들도 포함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이처럼 굳이 외지인을 설정한 것은 바로 외지인, 일본인은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친일 매국노 후예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의 총체적 연합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수집하는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진은 기록을 의미한다고 보면 사진은 역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압 지배했던 그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힘이 우리 사회 속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주술적 행위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사진 촬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을을 탈취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